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면 사람들이 무지하게 감옥 갈 것 같아요. 우선 선거 과정에서 뭐 공격하고 비판하고 했던 사람들부터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집권 기간 내내 그런 일들이 반복될 거라는 뜻이에요. 보복할 거라고 보신다? 보복뿐만 아니라 권력을 휘두를 거라고 보신다? 예, 왜냐하면 안 하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지금. 논리나 말로 타인을 이렇게 설득하거나 이렇게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힘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무섭고요. 이명박 대통령보다 훨씬 더 심할 거다 그렇게 봐요. 두 번째 걱정이 되는 거는 이분이 밝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치에 밝은. 예. 그러니까 이치에 밝은 지도자라야 아래 사람이 속이지 못해요. 네네. 이 장관만 하더라도 삐끗하면 속거든요. 대통령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다뤄야 되는데 그래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퍼스트레이디 역할도 하고 정치도 벌써 지금 90몇 년부터 오래 해왔고 그건 의전이죠. 오선 의원도 해왔고 오선 의원 하면서 입법을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뭐 자기 브랜드 정책이 있어요. 그건 나름대로 어떤 경험과 경륜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뛰어난 거는 있죠. 의전. 의전적인 면에서. 의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죠.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의전적 그 행위 양식 이런 것들은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죠. 예. 그러나 대통령이 뭐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야 기본으로 속지 않을 정도. 어떤 것을 보고받았을 때 이것이 알겠습니다. 상식에 맞다 안 맞다는 판단할 수 있어야죠. 그거보다 훨씬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뭐 대통령도 돌아가시고 이 얘기 해도 될 것 같네요. 그죠? 국정원장의 보고는 독대 보고는 김대중 대통령도 받으셨어요. 김대중 대통령 받으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들어오면서 안 받았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수시 보고 정리해 보고뿐만 아니라 수시 보고까지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뭐 국세청장도 독대 보고 받는데 국정원장 안 받겠어요? 이제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를 받으면 일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굉장히 이 권력의 속성인데요.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에는 합법적인 내용과 비합법적으로 수집한 정보가 다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국정원은 손이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와서 부에 돌아와가지고 시국장들을 다 모아놓고 각각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쭉 가는 겁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 하면 정부 각 부처가 다 무력화되고 자율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관들이 위로 대통령만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만사를 다 아는 사람이 아닌데 회의하다 무심코 한 말이 대통령의 지침이 돼서 내려갑니다. 국정이 망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위험성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단순히 국정원을 정치 사찰을 못하게 하고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독대 보고를 안 받으신 게 아니고 분권과 자율 이런 원칙에 따라서 정부의 각 부처를 통괄하고 있는 장관들이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부처를 운영하면서 청와대와 협조하고 총리실과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국가기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각 부처에 주어져 있는 권한에 따라서 정부가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정원의 독대 보고를 안 받으신 거거든요. 7조 원인가 규모로 그냥 단순하게 경기도 어려운 거 규제 때문입니다. 규제 철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경기도민들이 박수 쳐주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이렇게 몰아대고 계시죠. 김문수 후보님이. 근데 양심을 걸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만 생각하면 됩니까? 기업하는 사람은 자기가 돈만 잘 벌면 그만입니까? 직원도 생각해야죠. 세금 많이 내서 국민들 함께 사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경기도지사, 서울시장도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가 그렇습니다만 모두가 내 이익만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경기도민이면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경기도지사도 경기도의 일꾼이지만 또한 대한민국의 공직자거든요. 양심을 걸고 오로지 지방이야 죽든 말라 죽든 비틀어 죽든
경기도 규제만 완화하면 최고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지사 되셔서 대한민국 발전에 과연 기여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후보님은 저하고 공직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시각이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할 때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해서 보건계나 복지계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로 제가 하고 있는 분야의 요구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혹시 다른 데 피해를 주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조정하고 절충해서 타협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자기 이익만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은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늑대와 같이 투쟁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있어야 경기도도 있지 대한민국 없는 경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걸로 뭐 표가 다 떨어진다고 해도 양심껏 말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가 토론 과정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이유가 표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좀 미루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국회의원들이 조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혁 씨께서 기자회견 보면서 이제는 또 참아줄 수 없다. 자연치유가 불가능하니까 수술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 주셨는데 이해합니다. 어찌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야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탄핵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을 견제하거나 비판하거나 응징하는 수단으로 이번에 사용한 탄핵소추안이라는 것이 적법한 것이냐가 문제의 초점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하는 일이 있다든가 노 대통령의 스타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국민이 많다든가 이런 것이 문제의 초점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유시민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유시민 의원은 왜 정치를 합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유시민 의원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이 지금의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노와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제 한 가장이 말하자면 정신적인 충격과 사회적인 우물감을 참지 못해서 한강에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재승박덕이라는 아주 간단한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그 대통령을 비난하시는 이유를 잘 압니다. 네. 그리고 그 비난이 꼭 다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자리는 대통령 험담하러 나온 자리가 아니고 그와 같이 생각하시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라는 방법으로 지금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러한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안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정당하냐가 문제의 초점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싫어하시는 것을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김용균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핵심이요. 지금 최한수 교수님 우리 당 열린우리당에도 책임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사안에는 관련된 모든 정치적 집단에게 각자 몫의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막았던 저희 입장에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무조건 막은 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으로는 어떤 고민을 했던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차후에 일이 이렇게 전개된 것을 이해하는 데 무척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탄핵소추안은 사유가 없는 탄핵소추라고 봤습니다. 이 견해는 저희 열린우리당만의 견해가 아니라 오늘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을 봐도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가 법률가들이 소속되어 있는 협회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탄핵 사유 없는 탄핵소추 가결로 규정했고 헌법 법률을 유린한 법치주의 종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첫째, 중앙선관위의 대통령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결정은 없었다. 이것이 대한변협의 견해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도 선거법 준수 의지를 밝혔다. 세 번째, 특권 비리는 수사 중이거나 또는 재판 중인 상태로 대통령 직무와의 연관성이 밝혀진 바 없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야당이 제출한 탄핵안을 봤을 때 사유가 없는 탄핵안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 권한의 정지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상황에서 그냥 밀어붙이는데
그냥 방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위법한 의안입니다. 사유가 없는 탄핵 소추안이기 때문에 위법한 의안이 의회 다수파의 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가결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저희는 아주 소극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몸으로 그냥 좀 지켰던 것이고 끌어내니까 30분 만에 다 끌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좀 국민 여러분께서 좀 널리 좀 해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상을 잘 모르세요. 이 정치 바닥이라는 데가 얼마나 험한 데인지. 여기는 겉보기에는 명분으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바닥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아주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제 현장이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엔지니어나 공학을 하신 분들은 너무 합리적이세요. 너무 합리적이시고 대체로 좀 거짓말도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인문학이나 정치학, 사회과학 한 분들보다 이공계 쪽 하신 분들이 훨씬 순박하세요. 제가 겪은 바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험악한 업계에 들어오셔가지고 잘 성공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너무 잘 믿었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보는 데서는 덕담하고 좋은 얘기하고 돌아서서 나가면 남은 사람들하고 바로 뒤통수 치는 뒷담화하는 데가 정치권입니다. 이제 이런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 벌어지고 이 갈등이 벌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엔지니어나 공학자로서의 어떤 전문 지식 기술과 아울러서 이 권력 쟁투를 감당해낼 수 있는 이 내면적인 역량과 꽤, 지혜, 그리고 그런 줄다리기를 감당해낼 수 있는 배짱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만 성공하거든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 전공은 뭐죠? 공학 아니에요? 건축학인가?